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지방의 기온은 31.3도, 습도는 34%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7월 4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틀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단언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신독재를 경계해야 하고 야당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대로 일방통행만 거듭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이 부서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대안을 한국당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당이 앞으로 답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네, 궁금합니다. 그 답이 설마 국회 공전, 막말 생산,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에 대한 간섭은 아니겠죠?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요 근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야당 지지율은 또다시 하락세입니다. 한동안 오름세였는데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것만한 답이 있겠습니까? 네,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서 답을 찾는 야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자,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보시죠.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급식 종사원을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 오늘로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몇몇 학교와 학부모들은 파업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 중 한 곳인 인천 서흥초등학교의 김지국 교장은 지난달 28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 공무직 노동자 가운데 평소 우리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무행정실무사, 급식실 조리종사원, 전문 상담사, 스포츠 강사가 법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7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총파업에 참여한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잠시 불편해질 수 있지만 이를 불편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나와 함께 사는 누군가의 권리를 함께 지켜주는 일이고 이게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하는 일임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후로 학부모의 항의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 김지국 교장, 이 비정규직 교육노동자들의 파업에 왜 지지 의사를 밝혔을까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했던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점심 되면은 따뜻한 밥, 맛있는 반찬 나오는 걸 그냥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동안. 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의 땀이 있었다는 것을
며칠이지만 밥 대신 빵을 먹으면서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받는 노동의 대가가 정당한지 또 존중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언가 또 어떻게 행사하고 뜻을 이룰 수 있는지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 5만 3천여 명이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비정규직 철폐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문을 열자 이런 결의문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와 나란히 앉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했음에도 그 약속들은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약속은 쭉 이행돼 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데요. 다만 자회사 전환과 무기계약직의 방식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이 본사의 정규직화는 어렵다는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일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좀 당혹스러운 거는 정규직화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이제 정규직화를 했단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왜 자회사 방식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갈등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월급 체계가 다 그렇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는 더더군다나 하는 일과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 체계, 동일 호봉 체제에서 능력과 상관없이 소위 오래 근무하면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월급이 올라가는 이른바 동일호봉 연공급 구조의 임금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게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IMF 때 그 당시만 해도 KBS 같은 경우에 경비 하시는 분들조차도 기자나 PD하고 월급이 똑같았습니다. 호봉이었으니까요. 또 동일 호봉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 막 억대 연봉자도 나오고 이러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IMF 경제 위기 오고 나서 비용 절감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분들을 다 해고하고 이제 파견 용역으로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김용민 라이브. 아베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꺼내들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한국이라며 사실상 수출 규제가 경제 보복이란 점을 인정했습니다.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일본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자국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 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 회장인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정말 일본이 공급을 안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3개월 내지 4개월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안 생길 것이다. 왜냐? 그들도 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1부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패널을 많은 양을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IT 업체들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받아서 TV를 만든다든지 반도체 칩을 받아서 노트북을 만든다든지 이런 IT 업체들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럼 우리 OLED 패널 일본에 공급 안 할 거야. 혹은 공급할 수가 없어. 못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가장 단순하게 얘기해서 소니 TV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일본의 거의 모든 매체들이 보수 매체들조차 경제지들도 아니 왜 이러냐고 이러면 안 된다고 나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정권의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요.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 불안은 거의 공포 수준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쪼개고 가르고 6.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을 축켜 세워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망각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부분 들어보시죠.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갑니다. 경제, 외교, 민생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이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합니다.
좌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팔매질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를 반복해 왔습니다.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항하는 언론인에게는 모욕을 퍼붓습니다. 공영방송을 정권 찬양 방송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착착 접수해 가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줄 세우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국민건강보험이 지난해 8년 만에 재정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 적자폭이 더 확대되겠지만 정부로부터의 국고 지원이 저조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동의하면서도 앞으로 국고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용익 이사장은 오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우리나라는 최대 20%를 기준으로 봐도 국고 지원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면서 기획재정부와는 국고 지원 확대를 논의한 적이 없지만 여당 등에서는 국고 지원을 늘리도록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고 지원 확대를 점쳤습니다. 최근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건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푸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 부담이 는다 그러면 국민들이 돈을 더 내게 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네. 그거는 조금 먼저 정리를 좀 해야지 되는데 문재인 케어를 해서 이제 급여 확대가 돼서 네. 이제 급여라는 게 보험급여, 보험에서 혜택의 그 확대를 뜻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게 혜택이 늘어나면 보험료는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병원에 갔을 때 쓰는 본인 부담금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가 되게 되면 네. 이 비급여 부분이 통제할 수 없이 팽창을 하게 되면 진짜 큰 부담이 오기 때문에 네. 그거를 지금 문재인 케어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없이 돈이 들어서 마치 그 보험료 부담 때문에 푸어가 된다고 하는 거는 그 초점이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질환에 시달려도 국가가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겠죠. 그린티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문득 외롭다 느낄 때 하늘을 봐요. 같은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나지막히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혼자선 이룰 수 없죠. 세상 무엇도 마주 잡은 두 손으로 사랑을 키워요. 함께 있기에 아름다운 안개꽃처럼 서로를 곱게 감싸줘요. 모두 여기 모여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더 이상 혼자서 눈물 흘리지 마요.
8726번 쓰시는 분, 이제는 공당의 원내대표가 공공연히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고 있군요. 제발 구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시길,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이렇게 보셨군요. 이인구님, 문재인 케어 다른 정책은 반대하는 것도 많지만 이건 찬성. 돈 있는 만큼 치료받는 사회가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사회가 사람 사는 사회지요. 동물의 왕국과 인간 사회는 달라야지. 네, 이런 글 남겨주셨습니다. 5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사고로 통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나루터로에서 오늘 오후 2시 때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처리 작업으로 현재 신사역 사거리에서 잠원동 주민센터 사거리 구간이 양방향 전면 통제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으로는 중랑교에서 망우로 진출하는 램프가 망우로에서 났던 사고 영향으로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군자교에서 중랑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사고 소식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 사이 정체인데요. 이 구간 중동 부근에서 갓길 막고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충청권입니다. 옥산 분기점 부근 3차로와 갓길 막고 사고 차량 군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목천부터 옥산까지 5km 간 정체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대감 분기점 부근 1km 구간도 사고 났던 여파로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정계특위냐 사개특위냐, 이것이 문제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둘 중 어떤 위원장을 택해야 할지 논의했는데요. 결론을 못 내렸다고 합니다. 의원총회 분위기 소상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저는 우리 김용민 선생님 지적에 동의 안 하는 게 네.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제 고민이 아니라 우리 작가님이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써준 원고대로 하다 보니까. 예, 잘못하면 우리가 햄릿형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고 지도부에 위임을 한 겁니다. 아, 지도부에 위임을 했군요. 네, 지도부에 위임을 해서요. 네.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이후 대응도 좀 보고 또 야당들과의 관계도 보고요. 또 현실적인 저희가 나름의 우리 전략은 있는데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그걸 지금 오늘은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지도부가. 네네. 그래서 지도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지도부가 결정하면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홍익표 의원님,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계특위위원장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아도 지금 야3당이 걱정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이 갑자기 좌초된다든지 없어진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법안이 자초되진 않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왜냐하면 만약에 자초되는 경우에는 법안을 부결시키는 경우입니다. 의결을 해가지고 부결시키는 경우인데 그거는 표결 하는 게 나오죠. 그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같이 합의했던 어떤 당 중에 어떤 당이 당론을 바꿔서 그걸 부결시킬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8월 말까지 지금 연장돼 있지 않습니까? 8월 말에 의결해서 법사위로 보내는 겁니다. 사개특위 법안은 자연스럽게 법사위로 가고요. 정계특위 법안은 그러니까 사개특위와 정계특위 둘 다 의결하면 법사위로 가게 됩니다. 네, 의결되지 못하면은 이 정계특위 같은 경우 행안위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결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요. 그 경우 사개특위 법안은 자연스럽게 법사위로 가게 되고요. 정계특위 법안은 행안위로 오게 되면서 이 두 패스트트랙 법안에 시간차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의 경우에는 정계특위 법안도 두 법안의 시간차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는 두 가지 법안에 8월 말에는 두 가지 법안을 거의 동시에 같이 법사위로 보내려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야3당은 이렇게 슬쩍 의심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의 선거제도 소선거구제로 가면은
다음 총선에서 덕을 많이 볼 거라고 현재로서는 많이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자유한국당의 손을 빌려서 현재 그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을 말하자면은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슬쩍 의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선거법이 무산되면 사개특위 법안도 무산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공수처 안을 포함한 사개특위 법안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고요. 지금 정개특위에 올라가 있는 연동형 그 비례성을 감안한 연동형 권역별 대표제도요. 연동형이 포함된 이것도 우리 국정과제입니다. 또 더군다나 이 선거제도 개혁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아까 그래서 제가 이거냐 저거냐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요. 이것과 이것 둘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자, 그 사개특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낸 의원들도 있었겠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당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고요. 사개특위위원장을 우리가 맡아야 된다, 또 정개특위위원장을 우리가 맡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당은 8월 말에 어쨌든 두 법안을 다 법사위를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것을 갖고 원내 지도부가 판단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정의당 측과도 충분히 협의해서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정개특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날 거니까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답은 둘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는 데는 우리 당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일각에서 아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자꾸 의구심을 갖는 것 같은데 상대를 자꾸 의심해서 오면 오해가 생기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고 저희가 약속을 안 지키거나 혹은 우리 쪽에서 당초 원안을 훼손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때 가서 비난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충분히 합의한 그 합의 정신을 살려서 패스트트랙의 안이 가급적 원안을 바탕으로 해서 그 본회의까지 올라가서 의결돼 가지고 정치 개혁과 사법 개혁을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당의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의 입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한국당을 뺀 야4당이 합의했고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 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달라 이런 뜻으로 이제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가 어쨌든 자유한국당도 같이 건설적으로 지금처럼 어깃장 놓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안을 갖고 와서 논의해서 다른 야3당도 그 일정 정도 동의해서 현재 패스트트랙안을 수정하는 것은 저희들도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지금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어깃장 놓고 지연하고자 하는 이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대로 묵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선거제 개혁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야당을 탄압하고 삼권 분립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오늘 이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한마디로 좀 답답했고요. 제가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선거제 개혁이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거고 사법개혁을 하자는 게 그게 무슨 독재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정말 도통 그 논리적 이 연결성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지금 사법개혁 그 공수처 설치는 한 70% 이상 거의 80% 가까이가 저희가 찬성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한 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국민 한 60% 가까이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 60%가 독재를 지지하고 있고 의회주의를 파괴하는데 한 80% 그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지금. 이런 형태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홍익표 의원님?
이거 지금 잠시 말씀이 안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질문을 좀 추가해서 드리자면은 그래서 사개특위위원장을 만약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는다면은 이거 공수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이 사법 개혁 법안 이 법안이 또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또 염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법사위로 바로 넘어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네.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이 어떤 건설적인 제안, 그 소위에서 우리 당과 다른 야3당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건설적인 제안을 갖고 협의하지 않는다면 네. 현재 원안이 그대로 법사위로 가고 법사위를 또 시기에 흘러서 법사위에서 시간이 흐르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야당에서 아무리 방해를 해도 자유한국당에서 아무리 방해를 해도 무리 없이 이 법사위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시간이 결코 자기 편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그 침대 축구라고 하죠. 이게 침대 국회를 할 그 상황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좀 더 그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우리 당과 그 다른 야삼당을 설득해서 그 조정안 협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더 현실적인 그 이성적인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인영 원내대표 협상력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 책임이 큰 마당에 그들에게 특위위원장직까지 주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 저희도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지금 무리한 국회 파행으로 인해서 국민들도 분노하시고 사실상 국회가 마비돼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도 저희로서는 어려운 선택입니다.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이고요. 가급적 우리는 최대한 노력해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협의해서 조정한 통합된 안을 만드는 것이 특히 선거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에서는 우리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지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국정 운영을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그 여당이기 때문에 선거제 개혁하고 공수처를 포함한 사법개혁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추가 추경 예산안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민생 법안들이 지금 다 지금 상임위마다 지금 계류돼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협의 처리 없이 일방적으로 지난 6월 달에 6월 말에 그 정개특위에서 그 선거제도안을 통과시켰다면 강행 처리했다면 아마 자유한국당이 계속 파행을 했을 거고요. 국회에 참여하지 않고. 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그 국회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갑니다. 우리는 여당 그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인 고려를 했다는 것을 다른 야삼당도 아마 이해해 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익표 의원께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감금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 검찰 수사를 보이콧했고요. 이제 한 2달만 잘 지내면 바로 정기국회고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를 피할 만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경찰에서 소환을 했기 때문에 현재 어쨌든 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7월 19일까지는요. 그래서 7월 19일까지는 체포동의안이 제출해서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은 본인들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불체포 특권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방탄국회를 활용하고 있는 건데 일은 안 하고 방탄국회만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본인들이 출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본인들은 죄가 없다, 떳떳하다, 잘못 없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당히 그 경찰에 나가서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고 다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현장에서 봤고 실제로 최이배 의원 감금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상 회의 방해죄 이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되거든요. 또 형법에 감금죄가 있어요. 이것도 5년 이하 징역에 7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 결코 이분들의 지금 범죄 혐의가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그 경찰에 가서 빨리 해명을 하시거나 아니면 점점 이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점점 더 위중해지는 거죠. 그냥 마냥 방탄국회의 힘을 업어서 그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는데 황교안 대표 청문회가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 전략 어떻게 짜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그 청문회 받는 거는 저 윤석열 검사이기 때문에 그 제가 전략을 말씀드린 거 좀 그렇고요. 네. 윤석열 검사는 지금까지 그 오랫동안 박근혜 정부 때 여러 차례 이분을 어떻게 조치하려고 노력했는데 파고 뒷조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온 경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 비리나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자유한국당의 집중 공세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적폐 관련 수사를 지휘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일 것 같아요. 그거야말로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 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도리어 그 과정에서 과거 한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국정원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수사를 방해했던 부분이 도리어 부각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도 매우 곤혹스러울 겁니다. 최근에 청문회나 뭘 했다 하면 이게 황교안 청문회가 돼버리거든요. 네. 종종. 그래서 아마 자기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께서 당당하고 진실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이따 2부 주진우 기자 인터뷰에서 또 소상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홍익표 의원이 이야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 보니까요. 찬성한다 70.1%, 반대한다 24.4%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만 19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5일부터 이틀 동안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11%,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잠깐 인터뷰 함께했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연애의 맛을 제대로 알고 있는 배우 오창석입니다. 아니, 이석석이 아닙니다. 잘못 나왔습니다. 다시 제대로 불러보겠습니다. 미세 뉴스보세 석설이 석석 나와라 뿅.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 본회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어땠습니까? 네, 오늘 국회에는 이런 말들이 떠돌았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불안, 문재인 정부는 신독재. 이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회복을 힘차게 외치기도 했는데요. 말씀드리는 순간 국회 앞마당에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아니, 왜 이분이 국회에? 요즘 말로 형이 왜 거기서 나와? 그런 분이십니까? 일단 행색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른쪽 눈에 반짝이는 황금색 안대를 하고 황금색 도포를 입고 나와 주셨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궁예 김영철 선생님. 누가 뻘소리를 하였는가? 근데 궁예님, 그런데 어쩐 일로 국회까지 오셨습니까? 국회에 마구니가 꼈어.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언제쯤 그 마구니가 사라질까요? 석석, 니놈도 마구니가 꼈어. 빨리 용용한테서 벗어나. 전두환 아닙니까? 예. 본인은 본인이야. 예, 그래요. 자,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국회를 덮친 마구니의 정체. 네, 출연료가 4달러인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두 분이 합쳐서 4달러입니다. 네, 분당 4달러. 분당 4달러. 아니, 별 말씀도 하십니다. 네. 자, 김수민 평론가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민주당 방금 이제 홍익표 의원 전화 연결도 했었는데요.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 어느 쪽을 잡을 것인가 결론을 오늘 의원총회에서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한쪽으로 의원들 의견이 쏠려 있지 않다라는 게 박찬대 민주당 원내 대변인의 설명이었고요. 대신에 이 결정을 다시 의총을 열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에 위임을 해서 다음 주 초에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정계특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뭐 99% 아닙니까? 그렇고요. 거꾸로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그렇다면 왜 자유한국당은 정계특위, 사개특위 위원장 중에 하나를 민주당이 먼저 고르라고 하는 그 내용에 합의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거꾸로 어디가 더 중요하다 이게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그런 조건을 걸고 국회 정상화 협상을 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혹시 그렇다면은 그냥 뭐 맨손으로 들어가긴 좀 면고스러우니까 뭐 이런 뭐 합의 민주당이 받을 만한 그런 합의로 해서 이제 명분을 얻고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은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그런 선택이었다면 정계특위 위원장을 선택할 경우에 이제 사개특위 쪽을 원하는 지지층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개특위를 민주당이 선택할 경우는 야3당의 반발이 있을 수 있죠. 굳이 노렸다면 그런 점을 좀 노리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뭐 큰 고민이 불필요해 보이는데요. 야3당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3당을 설득할 수 있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어렵게 뭐 고민할 여지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랜만에 국회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다. 이를 신독재라고 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입을 막았다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이제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말을 누가 막아서 못 나오게 했는지. 적어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은 막지 않은 걸로. 왜냐하면 다 얘기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이에요. 네,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붉은 수돗물 사태, 은명초 화재 사건, 실직, 전기료 보험료 등 세금 폭탄, 미중 무역 갈등, 일본 통상 보복 등을 재앙의 사례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한 마지막 퍼즐은 지난 패스트트랙의 폭거로 현실화됐다. 제1야당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한 선거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다수의 논리로 밀어붙인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예. 또한 자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남기기도 했고요. 또한 이제 북한 동력선과 관련된 조직적 은폐 축소 정황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자사고 죽이기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여당이 지금 제안했었던 방북단 파견만큼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북한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북한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에게 수시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서신 교환을 관철해 달라라는 요청도 남겼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뭐 상당히 귀가 번뜩이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지당한 말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여야 사당의 반응은 일제히 또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오만함에 대해서 먼저 사과가 있어야 한다. 김수민 평론가 그렇게 자로잰 듯한 중립을 취하지 않고 그렇게 편향된 발언을 합니까? 지금 날 불렀으니까. 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이 한 말이었다.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논지를 편 것은 우리 경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 대변인은 나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은 대안이 없는 과거로의 회귀 선언에 불과하다. 또한 시장의 자유, 기업주의의 자유, 사학의 자유, 남북대결, 복지 축소 등 양극화된 승자 독식 경제사회를 더더욱 악화시키는 퇴행적인 구호만을 외치고 있다. 1% 상위 기득권층 맞춤형 연설일 뿐이다라고 혹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잠시 기상특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입니다. 서울 그리고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 여주, 가평, 양평, 광주, 하남, 남양주, 구리, 고양 이 지역은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입니다. 세종시, 대구시, 대전시, 경북, 충북, 충남, 강원, 경기 지역. 네, 이곳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곳 외의 지역,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 또 강원도 같은 경우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는 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차례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6시에 국회의원 회관으로 협박성 소포가 배달이 됐습니다. 이것을 수신한 쪽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였죠. 네, 이 소포에는 커터칼, 죽은 새 메모가 담겨져 있었고요. 메모에는 민주당 이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 독재 특등 홍위병이 됐다.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라고 적혀 있고 하단에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발신자의 나름대로의 명의가 적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가 서글프다라고 심정을 토로하면서 문제는 거대 양당 정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 이중대 윤소하라고 하는 메모 구절을 의식한 그런 내용인데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국민들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혐오스러운 행위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강조하면서요. 비록 소수당이지만 정의당이 정부 여당이 잘한 건 더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잘못 가면 과감한 비판으로 제대로 길을 가라는 것이 정의당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누가 보낸 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뭐 그 발신자에는 관악구 뭐 이렇게 정도만 적혀 있고 네,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단체는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아닌 것으로 보이죠. 임의 단체군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경찰에서 조사에 들어갈 텐데 이를 통해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유튜브에서 루스님, 지금이 독재 정부가 맞다면은 우리 공화당이 하는 집회는 진즉에 물대포를 맞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독재 정부라면 물대포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냥 물대포 안 돼요. 국민들한테 최대한 언론을 열어주고 들을 만큼 듣고 그래야죠. 예, 뭐 그런 집회를 하여간 탄압할 때는 그건 그래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겠어요. 예.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시킨 혐의로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엄영수, 여상규, 정가뷴, 이양수 의원인데요. 경찰 출석을 거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이 수사에 의지만 있으면은 체포영장 청구도 가능한데 그동안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국회의원들의 심산이 아무래도 7월과 8월 2달만 버티면 된다. 그렇죠. 9월에는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의원들 체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9월이 열리게 되면 헌법 제44조 1항이죠. 국회 불체포 특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2달만 조금 버티면 나갈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제 8월 중에도 경찰이 의지만 있다면 말씀드렸듯이 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영장 청구가 안 되더라도 본회의에서 이 투표를 통해서 이제 체포 동의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체포 동의안이 사실은 통과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역시나 물 건너갈 확률이 높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 동의안 부결된 적이 있었지만은 통과된 적도 있지 않나요? 통과된 적인데 거의 없었던. 거의 없었다. 최근 20대 국회에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문제지만은 조사를 안 받는 것도 문제지만은 지금 경찰한테 무엇에 대해서 수사하는지 또 수사하는 경찰은 누군지 전화번호는 무엇인지 그죠? 알려달라고 신상을 알려달라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통상적인 의원의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요청을 만약에 통상적인 의원 활동이면 그냥 대놓고 요청을 하면 되는데 그 요청을 또 비공개로 했다. 비공개로 했어요. 그리고 나는 비공개로 했는데 누가 이걸 알아냈냐 이렇게 또 화를 내시고 계시죠.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보경찰과 관련된 보도가 나왔는데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선거 개입 등등의 여러 불법적인 보고서들을 작성했다라는 것이 이미 알려졌었죠. 그런데 이 시기가 국무총리로 황교안 대표가 재직하던 시기하고도 겹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시절입니까? 네, 그 부분들이 이제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정도 기간인데 이때 보면 총선이 이때 있었죠. 총선 판세 분석, 선거 대책 수립을 정보경찰이 마치 선거 컨설턴트처럼
해준 적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죠. 경찰이 할 일이 아니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참 그런 것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친박 후보 60~70명의 당선 가능성을 분석을 한 적도 있어요. 그걸 왜 경찰이 분석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전체 후보도 아니고 친박 후보 60~70명만. 네, 정보경찰이 거의 당내 연구소, 그러니까 당내 정파 연구소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거 같아요. 그 대통령의 관심사. 네. 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를 다룬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정보경찰의 이러한 보고서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이제 청와대로도 전달이 됐고 비서실이나 수석비서관실에서 그치지 않고 국무총리실에도 전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이것을 열람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겠고요. 예. 그렇지만 황교안 대표 측은 그런 문건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들어본 바도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관련한 이야기 또 2부에 주진우 기자와 함께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 또 한번 이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네, 일본에서 일본 경제 무역 보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참의원 선거가 4일 오늘이죠. 입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기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 참의원이 있고 중의원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흔히 말하는 단원제라고 해서 국회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일본은 양원제라고 해서 상원과 하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상원이 참의원이고요. 하원이 중의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역시 양원제로 하는데요. 서로 다른 이제 역할을 조금 하긴 하나 일반적인 개헌에 있어서는 이 상원의 역할, 즉 참의원의 역할이 큽니다. 예. 따라서 아베 정권 같은 경우는 이 상원 선거에서 과반 이상 득표를 해서 개헌을 할 수 있는 3분의 2선을 확보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이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오늘 새벽 0시부터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돌입했는데 일본 내 반응이 어떤가요? 네, 플로린 폴리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이러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그런 제재를 실시하기 시작했죠. 근데 일본 국내에서도 굉장히 회의적인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메랑이 될 것이다. 네. 함께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의 경우는 한국 반도체 생산이 떨어지면 이번 3개 품목에 더해서 유리판 등의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수출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한국산 반도체는 일본의 전자업체나 컴퓨터 등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 일본 내 전기 제조 업체의 부품 공급까지 정체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제재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떨어지면 일본 반도체 제조 장치 수출도 둔화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왜 웃어요? 사람이 잘못 읽을 수도 있는 거지. 같이 웃지 않으셨습니까? 난 안 웃었습니다. 예. 안타까워했어요. 예. 김용민 씨는 이럴 때 속으로만 웃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니, 전 너무 안타까웠어요. 김수민 시합 날에 이게 중대한 오점이 될 것이다.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 아팠습니다. 요리우리의 에코 처리가 돼서 끊임없이 재생 반복될 것이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네. 그래요. 이렇게 했을 경우 당연히 뭐 한국도 뭐 보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거는 이미 그 국민 감정을 보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요. 이런 가운데 북한 언론이 일본을 비난하고 있어요. 네,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죠. 노동신문이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 그리고 자유력 강화 움직임을 문제 삼으면서 비판의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남한에 대한 경제 불이익 조치 이거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다른 사안으로. 네. 사실은 이제 현재 북한이 세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다른 나라를 비방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일본에만큼은 지금까지도 강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방송에서 인용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맹비난을 하는데 공영방송에서는 이제 워딩을 인용할 수가 없는 정도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XX 리 뭐 이런 거라든지.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비판을 했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과거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가 너무나도 뻔뻔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본이 해야 할 일은 무조건적인 과거 청산이고 바로 여기에 일본이 미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성과 진심 어린 배상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지당한 말 아닙니까? 그거는? 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아들 한근 씨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지난해 12월 1일 사망 이튿날에 과야킬 씨라고 하는 그 에콰도르의 지역에서 화장장에서 화장을 했고 관청에 사망 신고 등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근 씨가 제출한 노트북 컴퓨터에서도 사망 당시의 상황들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도피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도피를 도와줬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당시 미리국 선박을 통해서 밖으로 나갔다라는 설이 있죠. 알겠습니다. 벌써 끝날 시간 됐네요. 민혜한수. 네, 아까 체포영장 얘기 나왔었는데 국회의원들 방탄 국회단이 우려가 됩니다. 방탄 국회단,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나경원 대표님 앞으로 하고 싶은 말을 국회 안에서 합시다. 네, 서계한수까지 함께했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1부 미세뉴스 보세로 마무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김용민이도 수고했네요. 예. 자, 6시 5분 2부에서 주진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